강민준의 시간은 얼어붙었다. 아들의 작은 손가락이 가리키는 잡지 속의 얼굴 최진환. 그 이름은 그의 뇌리에서 단순한 기억이 아니었다. 그것은 뼛속까지 스며든 실패의 상징이자 법의 그물망을 비웃으며 빠져나간 거대한 악의 현신이었다. 수십 년간의 경찰 생활 동안 수많은 흉악범을 상대했지만 최진환만큼 그의 영혼에 깊은 상처와 무력감을 남긴 자는 없었다. 공기는 순간적으로 차갑고 무겁게 가라앉았다. 딸 서연의 집에서 느껴지던 어색하지만 평온했던 온기는 간데없이 사라지고 과거의 망령이 불러온 살얼음 같은 긴장감만이 그 자리를 채웠다. 강서연은 아버지의 급격한 변화를 즉시 알아차렸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어색하게나마 손주를 보며 희미한 미소를 짓던 아버지의 얼굴에서 모든 감정이 사라져 있었다. 그의 눈은 잡지의 한 점에 고정된 채 마치 그 안에 빨려 들어갈 듯 깊고 어두워졌다. 평생을 강력계 형사로 살아온 아버지에게서 종종 느껴지던 위험한 짐승과도 같은 날카로운 기운이 다시 피어오르는 것을 서연은 본능적으로 감지했다. 그녀는 하준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 안으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빠, 왜 그러세요? 아는 분이세요. 민주는 딸의 목소리를 듣고서야 간신히 현실로 돌아왔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평범한 아버지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신문실에서 범죄자의 가장 깊은 비밀을 꿰뚫어 보던 예리한 형사의 눈빛이었다. 그는 하준이 알아듣지 못하도록 낮고 묵직한 목소리로 물었다. 저자와 무슨 관계냐? 최진환 회장 말이다. 그의 목소리에는 질문 이상의 것 거의 신문에 가까운 무게가 실려 있었다. 그 억양에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몸을 움츠렸다. 최 회장님이요. 서연은 당황하며 대답했다. 하준이 다니는 미술관의 가장 큰 후원자세요. 제 경력에도 많은 도움을 주셨고요. 하준 아빠가 세상을 떠난 후에 저희 모자에게 정말 큰 힘이 되어주신 분이에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최진환에 대한 순수한 감사와 존경심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그 순수함이 민준의 가슴에는 비수처럼 날아와 박혔다. 그의 딸이 그의 유일한 핏줄이 괴물의 소나기 안에서 그의 친절을 찬양하고 있었다. 민준의 입가에 냉소가 어렸다. 후원자 힘이 되어준 사람, 그는 차갑게 되뇌었다. 서연아, 너는 저자가 어떤 인간인지 전혀 모른다. 저자는 사업가가 아니야. 사람의 피를 빨아먹고 사는 거머리고 법 위에 군림하려는 악마다. 내가 내 경찰 인생 전부를 걸고 쫓았던 놈이야.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끓어오르는 분노와 오랜 세월 묵혀온 증오가 담겨 있었다. 그는 딸이 즉시 자신의 말을 이해하고 위험을 깨닫기를 바랐다. 하지만 서연의 반응은 그의 기대와는 정반대였다. 서연의 얼굴에 실망과 짜증이 뒤섞인 표정이 떠올랐다. 또 시작이시네요. 아빠의 그 낡은 직업병 말이에요. 세상 모든 사람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거요. 최 회장님은 그런 분 아니에요. 아빠가 과거에 어떤 악연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아빠의 과거일 뿐이에요. 저희 현재와 미래를 아빠의 편견으로 더럽히지 말아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아버지에 대한 오랜 원망이 섞여 있었다. 그녀의 기억 속 아버지는 언제나 일에 미쳐 가족을 등한시했고 그의 세상은 언제나 위험과 불신으로 가득 차 있었다. 민주는 딸의 말을 믿을 수 없었다. 편견 직업병 그는 허탈한 웃음을 터뜨렸다. 이것이 편견으로 보이느냐? 내가 내게 위험을 경고하는 것이 그저 낡은 직업병으로 들리는 거냐고. 그는 목소리를 높였다. 하준이 놀라 두 사람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민주는 즉시 목소리를 낮추었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불타고 있었다. 최진환은 우연히 내게 접근한 게 아니야. 이건 계획된 거야. 그는 나를 노리고 너와 하준이에게 접근한 거다.
놈은 그런 식으로 사람을 조종하고 파멸시키는데 전문가니까. 하지만 서연은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다. 아빠야말로 사람을 잘못 보셨어요. 회장님은 하준이를 정말 예뻐해 주시고 제게는 아버지 같은 분이에요. 아빠가 몇 년 동안 한 번도 채워주지 못했던 빈자리를 그분이 채워주셨다고요. 이 말은 민준의 가슴을 후벼 팠다. 딸의 눈에 비친 자신은 이제 보호자가 아니라 오히려 평온한 삶을 위협하는 불청객에 불과했다. 오랜 세월에 단절이 만들어낸 불신의 벽은 생각보다 훨씬 높고 단단했다. 대화는 더 이상 이어지지 못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차가운 침묵만이 흘렀다. 서연은 하준을 데리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민준은 거실에 홀로 남겨졌다. 그는 소파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 쥐었다. 최진환, 그놈이 돌아왔다. 아니, 그는 어디에도 가지 않았다. 그저 더 교묘하고 깊숙한 곳에 숨어 힘을 키우고 있었을 뿐이다. 그리고 이제 그의 가장 약한 고리인 가족을 향해 마술을 뻗치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악연의 재회가 아니었다. 그것은 명백한 선전포고였다. 민준의 머릿속에서는 과거의 기억들이 폭풍처럼 휘몰아쳤다. 최진환이 저지른 수많은 범죄들. 살인교사, 뇌물 주가 조작, 불법 비자금. 그 모든 증거를 눈앞에 두고도 최진환은 언제나 법망을 빠져나갔다. 그의 뒤에는 돈으로 엮인 거대한 카르텔이 있었다. 검찰, 경찰, 정치권까지 그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었다. 민주는 그 카르텔의 심장부를 향해 칼을 겨누었지만 결국 그 칼은 부러지고 말았다. 마지막 수사가 실패로 돌아가면서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동료를 잃고 명예의 상처를 입었으며 결국 스스로 경찰 배지를 반납해야 했다. 그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딸의 집을 나오는 그의 발걸음은 청음망은 무거웠다. 차가운 밤 공기가 그의 뺨을 스쳤지만 머릿속의 열기는 식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안일함을 탓했다. 은퇴 후 평범한 삶을 살며 최진환이라는 악몽을 잊으려 했다. 하지만 악은 결코 잠들지 않았다. 자신이 쉬는 동안 놈은 착실하게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다. 서연과 하준을 자신의 영향권 아래에 둔 것은 민준을 심리적으로 압박하고 그의 손발을 묶어두려는 고도의 계산된 수였다. 민준은 주머니에서 낡은 휴대폰을 꺼냈다. 수년 동안 단축번호 1번에 저장되어 있던 번호를 망설임 없이 눌렀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익숙하지만 조금은 지친 목소리가 들려왔다. 박영수 형사였다. 그의 가장 충직했던 후배이자 이제는 강력팀을 이끌고 있는 베테랑 형사였다. 선배님, 이 시간에 웬일이십니까? 별일 없으시죠? 그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났다. 민준이 먼저 연락하는 일은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민준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전의 혼란스러움은 사라지고 오직 차갑고 단단한 결의만이 남아있었다. 별일이 생겼다. 아주 큰일이야. 최진환, 그놈의 뒤를 다시 파야겠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걸어서라도 이번에는 반드시 끝장을 볼 거다. 박 형사의 숨막히는 침묵이 수화기 너머로 전해졌다. 그 이름이 가진 무게를 그 역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 민주는 알고 있었다. 이것은 더 이상 과거의 사건을 마무리 짓는 일이 아니었다. 이것은 그의 가족을 지키기 위한 전쟁이었다. 평화로운 은퇴 생활은 끝났다. 전설적인 늙은 사냥개가 다시 깨어나는 순간이었다. 최진환은 자신의 집무실 최고급 가죽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은 채 통유리창 너머로 펼쳐진 서울의 야경을 무심하게 내려다보고 있었다. 도시의 불빛은 마치 그의 발 아래 흩뿌려진 보석처럼 반짝였지만 그의 눈에는 어떠한 감흥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의 비서가 조심스럽게 들어와 굳은 표정으로 보고했다. 회장님, 강민준이 딸의 집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짧은 보고였지만 그 안에는 많은 의미가 함축되어 있었다. 최진환의 입가에 희미하고 차가운 미소가 걸렸다. 그 미소는 즐거움보다는 사냥감을 발견한 포식자의 그것에 가까웠다. 드디어 굴에서 기어 나왔군. 늙은 호랑이가.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위압감은 방 안의 공기를 무겁게 짓눌렀다. 그는 강민준이라는 이름을 잊은 적이 없었다. 자신의 거대한 제국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유일하게 자신을 성가시게 했던 부러지지 않던 칼날 같은 존재. 이제 그 칼날은 녹슬고 무뎌져 은퇴라는 칼집 속에 처박혀 있다고 생각했는데 스스로 다시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최진환에게 그것은 위협이라기보다는 흥미로운 게임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과도 같았다. 그는 자신의 손바닥 위에 강서연과 하준이라는 완벽한 말이 놓여 있다는 사실에 만족감을 느꼈다. 강민준의 유일한 약점. 그가 모든 것을 걸고 지키려 할 아킬레스건. 서연의 순수한 신뢰와 하준의 천진난만한 웃음은 그에게 있어 강민준의 목을 겨눌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무기였다. 그는 비서를 향해 고개를 돌리지도 않은 채 나지막이 명령했다. 늙은 개에게는 주인이 누구인지 다시 한번 각인시켜줄 필요가 있겠지. 너무 심하게는 말고 살짝 짖어주기만 해. 겁을 먹고 스스로 물러나도록. 며칠 후 강서연은 여느 때와 같이 미술관 일을 마치고 하준을 데리러 유치원으로 향했다. 따스한 오후의 햇살이 차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고 라디오에서는 감미로운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왔다. 그녀는 며칠 전 아버지와의 다툼으로 인해 불편했던 마음을 애써 잊으려 했다. 아버지가 최진환 회장에 대해 품고 있는 적대감은 분명 과거의 망령일 뿐이라고 자신의 평화로운 현재를 흔들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다고 되뇌었다. 하준을 태우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익숙하고 평온했다. 사고는 순식간에 일어났다. 한적한 주택가 교차로에서 갑자기 옆 골목에서 검은색 세단 한 대가 경고도 없이 튀어나와 그녀의 차 옆면을 강하게 들이받았다. 끽하는 날카로운 마찰음과 함께 차체가 격렬하게 흔들렸다. 서연은 비명을 지르며 핸들을 꽉 잡았고 안전벨트가 그녀의 몸을 강하게 붙들었다. 충격은 생각보다 크지 않았지만 갑작스러운 상황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녀는 겁에 질려 옆자리에 하준을 돌아보았다. 다행히 아이는 놀란 표정이었지만 다친 곳은 없어 보였다. 상대편 차에서 건장한 체격의 남자가 황급히 내렸다. 그는 연신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잠시 한눈을 팔아서요. 다치신 곳은 없으십니까? 보험 처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의 태도는 지나칠 정도로 공손했지만 그의 눈빛에서는 어떠한 진심도 읽을 수 없었다. 서연이 경황이 없는 틈을 타 그는 빠르게 상황을 수습했고 경찰을 부르기도 전에 보험사 연락처만 교환하고는 서둘러 자리를 떠났다. 모든 것이 너무나 매끄럽고 신속하게 처리되어 오히려 비현실적으로 느껴질 정도였다. 그날 저녁 서연은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사고 소식을 전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놀람의 기색이 남아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아버지를 탓하는 듯한 뉘앙스가 섞여 있었다. 아빠가 괜한 말씀을 하셔서 그런지 오늘 이상한 사고가 났어요. 그냥 접촉사고였지만 기분이 영 찝찝하네요. 그녀는 이것이 아버지의 과민한 반응이 자신에게 옮은 탓이라 생각하고 싶었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민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지금 어디냐? 차는 그대로 두고 당장 택시를 타고 집으로 들어가. 민준은 그 말을 끝으로 전화를 끊고 곧장 사고 현장으로 달려갔다. 딸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그는 이것이 단순한 사고가 아님을 직감했다. 이것은 최진환의 경고였다. 너의 딸과 손자가 내 손안에 있다는 무언의 메시지. 사고 현장에는 거의 아무런 흔적도 남아있지 않았다.
하지만 수십 년간 현장을 누벼온 그의 눈은 평범한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포착했다. 도로 위에 남은 희미한 타이어 자국은 급정거가 아닌 의도적인 가속과 충돌의 흔적을 보여주고 있었다. 그는 즉시 박영수 형사에게 연락해 사고 차량의 번호를 조회해달라고 부탁했다. 공식적인 절차를 밟을 수는 없었다. 최진환의 귀에 들어가는 순간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이었다. 몇 시간 후 박 형사에게서 연락이 왔다. 예상대로였다. 그 차량은 한 달 전에 도난당한 대포차였고 번호판은 위조된 것이었다. 완벽한 증거 인멸. 이것은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 전문가의 솜씨가 깃든 명백한 협박이었다. 최진환의 경고는 민준을 위축시키기는커녕 오히려 그의 잠자고 있던 투쟁심에 불을 지폈다. 그는 집으로 돌아와 서재의 문을 잠갔다. 수년 동안 먼지만 쌓여가던 낡은 금고를 열었다. 그 안에는 그의 경찰 시절의 기록들, 특히 최진환과 관련된 미제 사건 파일들이 고스란히 보관되어 있었다. 그는 파일들을 책상 위에 펼쳐놓았다. 빛바랜 사진들, 복잡한 관계도 증거 불충분으로 종결된 보고서들. 그 모든 것이 실패의 기록이었지만 동시에 방역의 실마리이기도 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은퇴한 노인의 평온한 눈빛이 아니었다. 그것은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의 눈빛으로 돌아와 있었다. 그는 벽에 걸린 커다란 화이트보드를 꺼내 최진환의 사진을 중앙에 붙였다. 그리고 그의 주변으로 태양그룹의 계열사들 알려진 측근들, 그리고 과거 사건의 관련자들의 이름을 적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흩어져 있던 정보의 파편들이 다시금 하나의 거대한 그림으로 맞춰지고 있었다. 최진환의 사업, 그의 자금 흐름, 그리고 그의 약점. 민주는 최진환이 서연이 일하는 미술관에 거액을 후원하는 이유를 파고들기 시작했다. 그것이 단순히 자신의 딸에게 접근하기 위한 수단만은 아닐 것이라고 판단했다. 최진환 같은 인물은 결코 하나의 목적으로만 움직이지 않는다. 그는 분명 미술품 거래를 이용해 무언가 다른 검은 목적을 감추고 있을 터였다. 비자금 조성 혹은 돈 세탁. 그는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르고 수사에 몰두했다. 10여 년 만에 그는 다시 사냥개가 되었다. 최진환이라는 거대한 짐승의 냄새를 맡고 그의 숨통을 끊어놓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경고는 오히려 역효과를 낳았다. 그것은 강민준에게 싸움의 명분을 주었고 이제 그는 물러설 곳이 없었다. 강민준과 박영수 형사는 낡고 허름한 국밥집에 가장 구석진 자리에 마주 앉아 있었다. 짙게 우러난 국물에서 피어오르는 뜨거운 김이 두 사람 사이에 무거운 침묵을 희미하게 가리고 있었다. 이곳은 그들이 현역 시절 잠복 근무를 마치고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 자주 찾던 곳이었다. 변함없는 가게의 풍경과 구수한 냄새는 잠시나마 과거에 치열했던 기억을 떠올리게 했지만 지금 두 사람이 나눌 이야기는 추억담과는 거리가 멀었다. 박 형사는 국밥 그릇에 시선을 고정한 채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선배님, 정말이십니까? 최진환이 다시. 민주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얼굴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지만 눈빛만은 예리하게 살아있었다. 그는 딸에게 일어났던 접촉사고의 전말과 대포차 조회 결과를 나지막이 설명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한 단어 한 단어에 묵직한 분노가 실려 있었다. 이것은 경고다. 내 딸과 손자를 건드려서 나를 멈추게 하려는 수작이야. 놈의 방식은 예나 지금이나 변한 게 없어. 가장 소중한 것을 인질로 잡고 상대방을 무력하게 만드는 것. 박영수는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식욕이 사라진 얼굴이었다. 선배님의 가족까지 위험에 처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당장이라도 공식적으로 수사팀을 꾸려서.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두 사람. 모두 그것이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최진환의 영향력은
경찰 조직 깊숙한 곳까지 뻗어 있었다. 공식적인 수사를 시작하는 순간 정보는 즉시 최진환의 귀로 들어갈 것이고 내부에 있는 그의 끈앞풀들이 모든 증거를 인멸하고 수사를 방해할 것이 뻔했다. 아니, 그렇게 할 수 없다. 엄시다뇨. 우리가 움직이는 걸 놈이 알아채는 순간 서연이와 하준이는 더 큰 위험에 빠질 거다. 이건 조용히 그리고 완벽하게 진행해야 해. 놈이 눈치채지 못하게 수면 아래에서 움직여야 한다. 민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는 이미 모든 계획을 세워두고 있었다. 이번에는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식적인 경찰력이 아닌 자신과 박영수 단 두 사람의 비밀스러운 공조가 필요했다. 박영수는 잠시 고민에 잠겼다. 현직 형사로서 비공식적인 수사를 진행하는 것은 엄청난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일이었다. 만에 하나 발각되기라도 하면 그의 경찰 인생은 그대로 끝장날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들어 강민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선배님? 언제나 그랬듯이 저는 선배님을 따르겠습니다. 그의 대답에는 선배이자 스승에 대한 변함없는 충성과 신뢰가 담겨 있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의 비밀스러운 수사가 시작되었다. 민주는 외부에서 정보 분석과 전략 수립을 맡았고 박영수는 내부에서 자신의 권한을 최대한 활용하여 자료를 수집하는 역할을 했다. 박영수는 밤늦게까지 경찰서에 남아 태양그룹과 관련된 모든 금융거래 내역과 법인 등기부, 등본 주주, 명부 등을 빼내어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가장 믿을 수 있는 부하 한 명에게만 언지를 주고 극도의 보안을 유지하며 작업을 진행했다. 며칠간의 밤샘 작업 끝에 첫 번째 실마리가 드러났다. 민준의 예상대로 태양그룹이 서연이 일하는 미술관에 기부한 후원금의 규모는 상식적인 수준을 훨씬 뛰어넘었다. 더 이상한 점은 그 자금의 일부가 미술관을 통해 해외의 여러 법인으로 흘러들어간 정황이 포착된 것이다. 그 법인들은 모두 조세 피난처에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유령 회사들이었다. 전형적인 자금 세탁의 흐름이었지만 그 방식은 매우 정교하고 복잡하여 웬만한 회계 전문가도 쉽게 파악하기 어려울 정도였다. 민주는 박영수가 보내온 자료들을 자신의 서재 화이트보드에 붙여놓고 밤새도록 들여다보았다. 수많은 법인명과 복잡하게 얽힌 자금의 흐름 속에서 그는 어떤 일정한 패턴을 발견했다. 그것은 특정 작가의 미술품이 경매에서 비정상적으로 높은 가격에 낙찰되고 그 거래 대금이 유령 회사를 거쳐 다시 태양그룹의 해외 비자금 계좌로 흘러 들어가는 방식이었다. 미술품 경매가 돈 세탁의 통로로 완벽하게 이용되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무언가 부족했다. 이 모든 거래의 흐름은 너무나도 기계적이고 완벽했다. 마치 잘 짜인 컴퓨터 프로그램처럼 오차 하나 없이 움직이고 있었다. 민주는 직감했다. 이 거대한 자금 세탁 네트워크의 중심에는 이 모든 것을 설계하고 관리하는 설계자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그는 과거 최진환을 수사할 때 확보했던 내부 관계자들의 명단을 다시 한번 훑어보기 시작했다. 그러다 그의 눈이 한 이름 위에서 멈췄다. 이재성. 태양그룹의 전 재무팀장이었다. 이재성은 천재적인 회계사로 알려진 인물이었다. 그는 최진환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으며 그룹의 모든 검은 돈을 관리해왔다고 알려졌지만 5년 전 갑자기 그룹의 내부 감사가 시작되기 직전 일체의 흔적도 남기지 않고 홀연히 사라졌다. 당시 경찰은 그의 실종을 단순한 개인 비리 후 도주로 판단하고 수사를 종결했다. 하지만 민주는 그때부터 그의 실종에 무언가 다른 배후가 있을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었다. 민주는 즉시 박영수에게 연락했다. 이재성을 찾아야 한다. 그가 살아있다면 그가 바로 최진환의 제국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열쇠다. 그의 머릿속에는 최진환의 모든 비밀 장부가 들어있을 거야.
박영수 역시 이재성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는 즉시 실종자 데이터베이스와 출입국 기록 등을 다시 뒤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재성의 흔적은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는 말 그대로 증발해버린 것 같았다. 두 사람의 수사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최진환의 범죄 네트워크를 파헤치는 것에서 사라진 핵심 증인을 찾는 숨막히는 추격전으로 전환된 것이다. 민주는 알고 있었다. 자신들이 이재성을 찾는다는 사실을 최진환이 알게 되는 순간 놈은 이재성을 영원히 침묵시키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다. 이제부터는 시간과의 싸움이었다. 유령처럼 사라진 남자를 먼저 찾아내는 자가 이 전쟁의 승자가 될 터였다. 민준의 심장이 오랜만에 다시 뜨겁게 뛰기 시작했다. 이것은 그가 가장 잘하는 종류의 싸움 어둠 속에서 보이지 않는 적을 추적하는 사냥이었다. 공식적인 기록 속에서 이재성은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5년 전 그의 모든 금융거래, 통신 기록, 심지어 교통카드 사용 내역까지 마지막으로 확인된 날짜에 멈춰 있었다. 그는 마치 연기처럼 디지털 시대의 모든 감시망을 비웃으며 완벽하게 증발해버렸다. 박영수 형사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합법적인 수단은 막다른 골목에 부딪혔다. 강민주는 처음부터 이것을 예상했다. 이재성 같은 인물을 찾으려면 빛이 아닌 어둠 속으로 들어가야만 했다. 민주는 수십 년간 입지 않았던 낡은 가죽 점퍼를 꺼내 입었다. 그것은 그의 몸에 익숙하게 감겼지만 동시에 그가 떠나온 과거의 무게를 느끼게 했다. 그는 차를 몰아 도시의 화려한 불빛이 닿지 않는 후미진 공업지대로 향했다. 그곳에는 독사라고 불리는 늙은 정보상이 운영하는 작은 전당포가 있었다. 독사는 과거 민준에게 여러 번 덜미를 잡혔지만 그의 도움으로 더 큰 위기에서 벗어난 적도 있는 애증이 뒤섞인 관계였다. 전당포의 문을 열자 먼지와 녹슨 쇠 냄새가 코를 찔렀다. 카운터 뒤에 앉아 돋보기 안경을 낀 채 낡은 시계를 들여다보던 독사는 고개를 들었다. 그는 민준을 보자마자 기겁하며 자리에서 일어날 뻔했다. 강 반장님, 아니 이제는 아니시지. 여긴 어쩐 일로. 그의 목소리는 불안하게 떨리고 있었다. 은퇴한 호랑이라도 그 발톱은 여전히 날카롭다는 것을 그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민주는 긴 말하지 않았다. 그는 이재성의 낡은 사진 한 장을 카운터 위에 던지듯 올려놓았다. 이 사람을 찾고 있다. 5년 전에 사라졌어. 쥐새끼 한 마리를 찾는 데는 자네가 전문가잖나. 독사는 사진을 내려다보며 안색이 파랗게 질렸다. 그는 고개를 저었다. 이 양반은 안 됩니다. 제가 손댈 수 있는 수준의 물건이 아니에요. 이건 최진환 회장님과 관련된 일입니다. 제 목숨이 몇 개라도 모자랍니다. 민주는 차갑게 웃었다. 그럼 그 목숨 하나 내가 지금 여기서 거둬가도 괜찮겠나? 그의 목소리는 위협적이지 않았지만 그 안에 담긴 서늘함은 독사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다. 민주는 독사가 과거에 저질렀던 아직 공소시효가 남은 몇 가지 범죄들을 나지막이 읊었다. 독사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집어들었다. 하루 딱 하루만 시간을 주십시오. 제 모든 연주를 동원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약속대로 다음 날 밤 민준에게서 연락이 왔다. 목소리는 극도로 낮고 빨랐다. 이재성은 아마도 남해안의 작은 항구 도시인 묵호에 있을 겁니다. 거기서 신분을 세탁하고 숨어 지내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있어요. 더 이상은 저도 모릅니다. 이걸로 빚은 다 갚은 겁니다.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겼다. 민주는 즉시 묵호로 향했다. 심장이 거칠게 뛰었다. 최진환 역시 이재성의 행방을 쫓고 있을 것이다. 이것은 시간과의 싸움이었다. 묵호는 낡고 쇠락한 항구 도시였다. 비릿한 바다 냄새와 생선 썩는 냄새가 골목마다 배어 있었고
밤이 되자 항구 주변의 허름한 술집들만이 희미한 불빛을 밝혔다. 민주는 이곳의 그림자 속에 녹아들기 시작했다. 그는 며칠 동안 항구의 인부처럼 행세하며 정보를 수집했다. 그는 도박꾼들이 모이는 불법 선상 도박장을 찾아갔고 미립국자들을 상대하는 브로커에게 접근했다. 그의 오랜 경험과 본능이 그를 이끌었다. 그러던 중 그는 자신을 감시하는 시선을 느꼈다. 며칠 전부터 같은 얼굴의 사내 2명이 그의 주변을 맴돌고 있었다. 최진환의 하수인들임이 분명했다. 그들은 민준이 이재성의 꼬리를 잡았다고 판단하고 그를 미행하여 이재성의 위치를 알아내려는 속셈이었다. 민준은 일부러 허술한 모습을 보이며 그들을 좁은 골목길로 유인했다.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자 사내들이 본색을 드러내며 그를 둘러쌌다. 순순히 따라오는 게 좋을 거야, 영감님. 곱게 은퇴했으면 편했을 텐데. 사내 중 하나가 비열하게 웃으며 주머니에서 단검을 꺼내 들었다. 민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조용히 숨을 골랐다. 사내가 달려드는 순간 민준의 몸은 10수년의 세월을 거슬러 올라간 듯 날렵하게 움직였다. 그는 상대의 손목을 꺾어 단검을 떨어뜨리고 팔꿈치로 명치를 가격했다. 비명도 지르지 못한 사내가 그대로 쓰러졌다. 다른 한 명이 당황한 틈을 타 민주는 발을 걸어 넘어뜨린 후 주변에 있던 낡은 어망을 그에게 던져 순식셔에 제압했다. 모든 것은 단 몇 초 만에 일어났다. 민준의 몸은 예전 같지 않았지만 수십 년간 몸에 밴 격투 기술과 상대의 허점을 파고드는 본능은 조금도 녹슬지 않았다. 그는 쓰러진 사내의 휴대폰을 꺼내 통화 목록을 확인했다. 실장이라는 이름으로 저장된 번호. 그는 그 번호로 짧은 메시지를 보냈다. 개들을 너무 풀어놓으셨군. 목줄이나 잘 관리하시지. 이 작은 소동은 오히려 수사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민주는 제압한 사내들에게서 이재성이 최근까지 머물렀던 여인숙의 위치를 알아냈다. 그는 즉시 그곳으로 향했다. 하지만 여인숙의 방은 텅 비어 있었고 방 안에는 누군가 급하게 떠난 흔적만 남아 있었다. 이재성은 이미 한 발 앞서 도망친 후였다. 최진환의 손길이 생각보다 훨씬 깊숙이 뻗어 있었던 것이다. 민주는 방 안을 샅샅이 뒤졌다. 그리고 침대 밑에서 작은 수첩 하나를 발견했다. 그 안에는 암호처럼 보이는 숫자들과 함께 등대 자정이라는 짧은 메모가 적혀 있었다. 그는 직감했다. 이것이 이재성이 남긴 마지막 신호라는 것을. 그는 즉시 항구 끝에 있는 낡은 등대로 향했다. 짙은 해무가 등대 주변을 감싸고 있었고 철석이는 파도 소리만이 정적을 깨고 있었다. 등대 아래에 낡은 창고에 다다랐을 때 그는 안에서 희미한 불빛과 다급한 목소리가 새어나오는 것을 들었다. 이미 최진환의 다른 팀이 먼저 도착한 것이었다. 민주는 조용히 창고의 벽에 몸을 붙이고 안의 상황을 살폈다. 건장한 남자 셋이 겁에 질린 한 남자를 둘러싸고 있었다. 초췌하고 겁에 질린 얼굴. 사진 속의 이재성이 틀림없었다.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었다. 민주는 창고 옆에 쌓여있던 무거운 쇠의 파이프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창고의 낡은 나무 문을 걷어차고 안으로 뛰어들었다. 갑작스러운 습격에 당황한 남자들을 향해 그는 쇠 파이프를 휘둘렀다. 좁은 공간에서의 싸움은 그에게 유리했다. 그는 늙었지만 노련했고 상대는 젊었지만 경험이 부족했다. 치열한 격투 끝에 그는 마침내 3명의 남자를 모두 쓰러뜨렸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그는 구석에서 벌벌 떨고 있는 이재성에게 천천히 다가갔다. 강민준이다. 당신을 구하러 왔다. 낡은 창고 안은 쇳가루와 피비린내 그리고 공포가 뒤섞여 숨막히는 공기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강민준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쓰러진 남자들을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그의 옆에서는 이재성이 생쥐처럼 떨며 벽에 등을 기댄 채 주저앉아 있었다. 남자의 얼굴은 수년간의 도피 생활로 인해 병적으로 창백했고 눈은 극도의 불안감으로 초점을 잃은 채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최진환의 그림자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었다. 민주는 소의 파이프를 내려놓고 천천히 이재성에게 다가갔다. 그는 위협적인 태도를 거두고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끝났소, 이재성 씨. 이제 안전하오. 하지만 이재성은 여전히 경계를 풀지 않았다. 당신이 누군지 내가 어떻게 압니까? 당신도 최 회장이 보낸 사람일 수 있잖소. 그의 목소리는 겁에 질려 갈라져 나왔다. 그는 너무 오랫동안 아무도 믿지 못하는 삶을 살아왔다. 나는 당신을 해치러 온 사람이 아니오. 당신을 구하고 최진환을 끝장내기 위해 왔소. 나는 전직 경찰 강민준이오. 민준의 말에 이재성의 눈이 커졌다. 강민준. 그는 그 이름을 기억했다. 과거 최진환이 가장 껄끄러워했던, 유일하게 두려워했던 호랑이 같은 형사. 하지만 그 역시 최진환에게 패배하고 사라졌다고 들었다. 이재성은 혼란스러운 눈으로 민준을 바라보았다. 민준은 그의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 눈을 맞췄다. 이재성 씨, 당신이 왜 도망쳐야 했는지 나는 최진환의 모든 비밀 장부를 당신이 관리했으니까. 당신은 최 회장에게 가장 유용한 도구였지만 동시에 가장 위험한 증인이기도 했지. 그래서 놈이 당신을 제거하려 했던 거고. 당신이 이렇게 숨어 지내는 한 놈의 추격은 영원히 끝나지 않을 거요. 놈은 자신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서라면 지구 끝까지라도 쫓아갈 테니. 민준의 목소리는 냉정했지만 그 안에는 이재성의 처지에 대한 깊은 이해가 담겨 있었다. 이재성의 어깨가 절망감에 축 처졌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눈물이 섞여 있었다. 민주는 그의 어깨를 단단히 붙잡았다. 아니, 방법이 있어. 나와 함께 싸우는 거요. 당신이 가진 증거를 세상에 공개하고 최진환의 제국을 무너뜨리는 거지. 그러면 당신은 더 이상 도망자가 아니라 거대한 악을 심판한 증인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어. 내가 당신의 안전을 목숨 걸고 지키겠어. 민준의 단호한 약속에 이재성의 흔들리던 눈빛이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다. 그는 오랫동안 잊고 있던 희망이라는 단어를 떠올렸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허름한 옷 안쪽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작은 물건을 꺼냈다. 그것은 평범한 USB 형태의 외장 하드 드라이브였다. 이것이 제 목숨값입니다. 지난 10년간 최진환이 저지른 모든 불법 거래 내역과 비자금 장부가 전부 들어있습니다. 제가 만든 보험이었죠. 하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다. 소용없을 겁니다. 이건 제가 직접 설계한 7중 암호화 시스템으로 잠겨 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해커도 풀 수 없을 겁니다. 만약 누군가 강제로 열려고 시도하면 안의 데이터는 영원히 파괴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오직 저만이 열 수 있죠. 그의 목소리에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부심과 함께 그 능력이 결국 자신을 올가맨 족쇄가 되었다는 체념이 섞여 있었다. 한편 서울의 태양그룹 본사에서는 최진환이 묵회서의 작전 실패 보고를 받고 있었다. 그는 수화기를 내려놓으며 분노에 찬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그의 잘 관리된 얼굴, 근육이 미세하게 떨렸다. 강민준, 그 늙은 여우가 기어이 이재성을 찾아냈단 말인가. 그는 잠시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겼다. 분노는 빠르게 가라앉고 그 자리에는 더욱 차갑고 교활한 계략이 떠올랐다. 그는 강민준이 물리적인 증거를 손에 넣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렇다면 이제 정면 대결이 아닌 심리전으로 가야 했다. 그는 즉시 비서를 불러 강서연의 미술관에서 열릴 예정인
자선 경매 행사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그리고는 마치 자상한 후원자처럼 직접 서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서연 씨, 이번 행사 준비는 잘 되어갑니까? 혹시 어려운 점은 없나요? 하준이는 잘 지내고요. 그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하고 부드러웠다. 서연은 그의 친절에 감사하며 최근 아버지와의 갈등으로 심란했던 마음을 털어놓았다. 최진화는 기다렸다는 듯이 깊은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아버님 일은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과거의 트라우마가 얼마나 크셨으면 서연 씨와 하준 군에게까지 그 영향이 미치는 것 같아 제 마음이 다 아픕니다. 그는 교묘하게 민준의 행동을 과거의 망령에 사로잡힌 노인의 편집증으로 몰아갔다. 그는 심지어 며칠 전에 접촉사고까지 언급하며 혹시 아버님의 과거 원한 관계 때문에 벌어진 일은 아닐까요라며 책임을 민준에게 돌리는 듯한 뉘앙스를 풍겼다. 그의 말은 서연의 마음에 깊숙이 파고들었다. 그녀는 최진환의 위로 속에서 아버지에게 느끼지 못했던 안정감과 이해를 받았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아버지는 점차 가족의 평화를 위협하는 위험한 존재로, 최진환은 그들을 지켜주는 든든한 보호자로 자리 잡게 되었다. 그녀는 아버지를 막아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혔다. 그날 밤 민주는 이재성을 박영수 형사가 마련한 안전가옥에 숨기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의 손에는 최진환의 심장을 꿰뚫을 비수가 들려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무거웠다. 그는 딸에게 모든 것을 설명하고 싶었다. 자신이 왜 다시 이 위험한 싸움에 뛰어들었는지, 그리고 이 싸움이 결국 가족을 지키기 위한 것임을 이해시키고 싶었다. 하지만 그를 맞이한 서연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 있었다. 아빠 이제 제발 그만하세요. 서연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최 회장님께 다 들었어요. 아빠가 과거의 일 때문에 무고한 사람을 괴롭히고 우리까지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는 거요. 제발 저희를 좀 내버려 두세요. 저희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그녀의 외침은 비수처럼 민준의 가슴에 박혔다. 민준은 충격에 잠시 말을 잃었다. 최진환이 어느새 딸의 마음을 저렇게까지 좀먹어 들어갔단 말인가. 그는 손에 든 하드 드라이브를 보여주며 말했다. 서연아, 이건 네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야. 이 안에 최진환의 모든 죄가 들어있어. 아빠는 너와 하준이를 지키기 위해 지켜요. 이게 지키는 거예요. 아빠가 나타난 이후로 우리 삶은 엉망이 됐어요. 이상한 사고가 나고 매일 불안에 떨어야 하고 이게 다 아빠의 위험한 집착 때문이잖아요. 서연은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다. 그녀의 눈에는 아버지를 향한 원망과 불신만이 가득했다. 그녀에게 아버지는 더 이상 영웅이 아니었다. 자신의 행복을 파괴하는 이기적인 사람일 뿐이었다. 그 순간 강민주는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무력감을 느꼈다. 그는 수많은 범죄자들과 싸워 이겼지만 정작 딸의 마음 하나 얻지 못했다. 그는 적의 심장을 손에 쥐었지만 그 대가로 가장 소중한 것의 신뢰를 잃어가고 있었다. 그는 텅 빈 거실에 홀로 서서 손에 든 차가운 하드 드라이브를 내려다보았다. 이것으로 과연 모든 것을 되돌릴 수 있을까? 그는 깊은 고뇌에 빠졌다. 딸과의 격렬한 다툼 이후 강민준의 집은 얼음장 같은 침묵에 잠겼다. 서연은 그에게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마치 그가 투명인간이라도 된 것처럼 행동했다. 그 차가운 외면은 최진환의 하수인들이 휘두르던 쇠 파이프보다 더 아프게 그의 가슴을 후벼 팠다. 그는 자신의 서재에 틀어박혀 이재성에게서 받은 작은 외장 하드 드라이브를 노려보았다. 최진환의 제국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열쇠였지만 지금으로서는 단단히 잠긴 강철 상자에 불과했다. 박영수 형사가 비밀리에 마련한 안전가옥에서 세 남자는 절망적인 분위기 속에 마주 앉아 있었다. 민준, 박영수, 그리고 여전히 불안에 떨고 있는 이재성.
이재성은 자신이 만든 암호화 시스템에 대해 설명했다. 그것은 단순한 암호가 아니었다. 매 시간마다 패턴이 바뀌는 동적 암호화 알고리즘이었고, 잘못된 키를 3번 입력하는 순간 드라이브의 마이크로칩이 물리적으로 타버리도록 설계되어 있었다. 그야말로 현대 기술로 만들어진 철옹성이었다. 박영수는 경찰청 사이버 수사대의 최고 전문가들에게 익명으로 자문을 구했지만 모두 고개를 저었다. 이 정도 수준의 보안은 국가정보기관에서도 쉽게 손대기 어렵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시간은 흐르고 있었고 최진환이 이재성의 실종을 눈치채고 대책을 마련하기 전에 데이터를 확보해야 했다. 민준의 머릿속이 복잡하게 돌아갔다. 전공법이 통하지 않는다면 다른 길을 찾아야 했다. 제도권 밖의 인물 그림자 속에서 살아가는 천재가 필요했다. 그는 박영수에게 시선을 돌렸다. 자네 제로제로라고 알려진 해커를 아나 박영수의 얼굴이 굳어졌다. 제로라면 몇 년 전 국방부 전산망을 제 집처럼 드나들다 간신히 검거했던 그 전설적인 해커 말입니까? 그는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가벼운 처벌만 받고 풀려났지만 그 실력만큼은 진짜라고 알려져 있었다. 그렇다. 그 친구의 도움이 필요해. 공식적으로는 불가능하겠지. 하지만 비공식적으로는 어떤가 자네라면 그를 설득할 수 있을지도 몰라. 박영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지만 이내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자신의 모든 인맥을 동원해 수소문했고 며칠 만에 마침내 제로와 접촉할 수 있었다. 약속 장소는 용산 전자상가의 깊숙한 곳에 위치한 간판도 없는 작은 수리점이었다. 가게 안은 온갖 낡은 부품과 전선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고 공기 중에는 납땜 냄새가 희미하게 떠다녔다. 가게의 가장 안쪽 어두운 방에서 그들은 제로를 만났다. 그는 앳된 얼굴에 뿔테 안경을 쓴 20살 남짓의 청년이었다. 그는 다리를 꼬고 앉아 두 사람을 귀찮다는 듯이 쳐다보았다. 경찰 아저씨들이 이런 누추한 곳까지 어쩐 일이실까?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이라도 나오셨나? 그의 말투는 거만했지만 눈은 민준의 손에 들린 하드 드라이브를 호기심 가득하게 훑고 있었다. 민준은 긴말하지 않고 드라이브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이 안에 괴물이 한 마리 들어있다. 내 힘으로 그 괴물을 세상 밖으로 끄집어내 줄 수 있겠나? 제로는 피식 웃으며 드라이브를 자신의 컴퓨터에 연결했다. 하지만 모니터에 떠오른 보안 시스템의 구조를 확인한 순간 그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다. 그는 눈을 가늘게 뜨고 화면을 들여다보았다. 이건 미친 짓이군요. 7중 동적 암호화에 물리적 자폭 트랩까지. 대체 어떤 괴물이 이런 걸 만든 거죠? 그의 옆에서 이재성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접니다. 제로의 눈이 경이로움으로 빛났다. 그는 이재성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다시 모니터로 시선을 돌렸다. 좋아요. 흥미로운 도전이 되겠군요. 하지만 대가는 비쌀 겁니다. 민주는 그의 눈을 똑바로 마주보며 말했다. 돈은 얼마든지 주겠다. 하지만 조건이 있다. 이 작업은 여기서 진행한다. 자네는 이 방에서 한 발짝도 나갈 수 없어. 일이 끝날 때까지. 제로는 잠시 망설였지만 눈앞의 기술적 도전에 대한 갈망이 결국 그의 승부욕을 자극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부터 시간과의 싸움이 시작되었다. 제로는 컴퓨터 앞에 앉아 몇 날 며칠을 밤새워 코드와 씨름했다. 방 안에는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와 기계의 냉각팬 소리만이 가득했다. 민주는 그의 뒤에서 묵묵히 자리를 지켰고 박영수는 외부에서 식량과 필요한 장비를 조달하며 경계를 섰다. 며칠이 지나자 제로의 얼굴은 핏기 없이 창백해졌지만 그의 눈은 광적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는 마침내 암호화 시스템의 가장 약한 고리, 그것을 만든 이재성의 논리적 허점을 발견해냈다.
한편 강서연은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최진환에 대한 믿음 사이에서 마음을 다잡으려 애쓰고 있었다. 그녀는 다가올 자선 경매 행사를 완벽하게 준비하는 것에만 몰두했다. 행사의 마지막 점검을 위해 그녀는 최진환의 초대를 받아 그의 산 중턱에 위치한 거대한 별장으로 향했다. 성처럼 웅장한 별장은 최첨단 보안 시스템과 아름다운 정원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내부에는 값비싼 예술품들이 박물관처럼 전시되어 있었다. 서연은 행사가 열릴 연회장의 동선을 확인하던 중 작품 배치에 필요한 건축 도면이 필요했다. 그녀는 최진환의 비서에게 물었지만 그는 다른 일로 바빠 보였다. 그는 서연에게 회장님의 서재에 예비 도면이 있을 것이라며 두 번째 책장의 세 번째 칸을 찾아보라고 알려주었다. 서연은 잠시 망설였지만 일을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에 조심스럽게 서재로 들어갔다. 최진환의 서재는 거대하고 압도적이었다. 한쪽 벽면 전체가 책으로 가득 차 있었고 다른 쪽에는 도시의 정령이 내려다 보이는 통유리창이 있었다. 그녀는 비서가 알려준 책장을 찾아 도면을 찾기 시작했다. 두꺼운 책들 사이에 끼워져 있던 커다란 도면을 꺼내는 순간 그 뒤에 있던 얇은 서류철 하나가 함께 딸려 나와 바닥에 떨어졌다. 서류들이 어지럽게 흩어졌다. 그녀는 황급히 서류들을 주워 모았다. 그러다 그녀의 눈에 익숙한 단어들이 들어왔다. 바이오셀텍 자산실사 및 처리 방안. 바이오셀텍은 최근 유망한 신약 개발로 주가가 급등하고 있는 제약회사였다. 서류에는 그 회사의 핵심 기술과 자산을 청산하고 여러 해외 유령 법인으로 분산시키는 구체적인 계획이 적혀 있었다. 그리고 그 유령 법인들의 이름 중 몇 개는 그녀가 미술품 경매를 진행하며 자금 거래를 했던 곳들과 정확히 일치했다. 순간 서연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는 것 같았다. 이것은 정상적인 사업 계획서가 아니었다. 이것은 한 회사를 통째로 집어삼켜 해체하려는 약탈 계획서에 가까웠다. 자선과 예술을 사랑하던 후원자의 모습 뒤에 숨겨진 탐욕스럽고 잔인한 기업 사냥꾼의 얼굴이 언뜻 비쳤다. 아버지의 경고가 그가 미친 듯이 외치던 말들이 섬뜩한 현실감을 띠며 그녀의 귓가를 맴돌기 시작했다. 놈은 사람의 피를 빨아먹고 사는 거머리야.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제자리에 밀어넣고 서재를 빠져나왔다. 복도를 걷는 내내 벽에 걸린 값비싼 그림들이 마치 괴물의 눈처럼 그녀를 감시하는 것 같았다. 방금 전까지 안전하고 우아하게만 보였던 이 거대한 별장이 이제는 거대한 거미줄의 중심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자신은 그 거미줄에 걸린 한 마리 나약한 나비에 불과했다. 그녀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자신이 얼마나 끔찍한 위험의 한가운데에 서 있는지를. 최진환의 별장에서 열리는 자선 경매 파티는 그가 쌓아 올린 제국의 화려함을 과시하는 무대 그 자체였다. 정원에는 수백 개의 조명이 나무와 분수를 비추어 몽환적인 분위기를 자아냈고 연회장 안에서는 샴페인 잔이 부딪히는 맑은 소리와 나직한 웃음소리 그리고 부드러운 현악, 사중주의 선율이 어우러져 흐르고 있었다. 대한민국의 정적의 거물들이 모두 모여 서로의 부와 권력을 확인하며 우아한 사교의 밤을 즐기고 있었다. 그러나 이 모든 화려함 속에서 강서연은 홀로 차가운 얼음 감옥에 갇힌 듯한 공포를 느끼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 비친 모든 것이 위선과 기만으로 보였다. 자비로운 미소를 띤 채 손님들과 악수하는 최진환의 모습은 거대한 거미가 먹잇감을 향해 미소 짓는 것처럼 섬뜩했다. 벽에 걸린 아름다운 그림들은 그의 탐욕을 치장하는 장식품에 불과했고 사람들의 웃음소리는 진실을 감추기 위한 소음처럼 들렸다. 서재에서 보았던 그 끔찍한 서류의 내용이 그녀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녀는 이 거대한 악의 소굴에서 아들 하준과 함께 있다는 사실에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다. 그녀는 탈출해야 했다.
아버지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만 했다. 그녀는 하준에게 잠시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며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구석에 잠시만 있으라고 신신당부했다. 그리고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걸음을 옮겨 연회장을 빠져나와 아무도 없는 복도로 향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아버지의 번호를 눌렀다. 심장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것 같았다. 제발, 제발 받으세요, 아빠. 하지만 통화 연결음이 차에 두 번도 울리기 전에 등 뒤에서 그림자처럼 나타난 최진환의 비서가 그녀의 손에서 휴대폰을 빼앗아 들었다. 그의 얼굴에는 평소의 공손한 미소 대신 차가운 경멸이 서려 있었다. 서연 씨, 어딜 그렇게 급하게 연락하시려고요. 파티에 집중하셔야죠. 회장님께서 찾으십니다. 그의 목소리는 뱀처럼 차가웠고 서연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절망감이 그녀를 덮쳤다. 그녀는 속수무책으로 최진환의 개인 집무실로 끌려갔다. 방금 전까지 손님들 앞에서 인자한 미소를 짓던 최진환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는 소파에 앉아 마치 벌레를 보는 듯 단 차가운 눈으로 그녀를 쏘아보고 있었다. 내 서재에는 함부로 들어가는 게 아니었는데 호기심이 많은 고양이는 일찍 죽는 법이지 안 그런가.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의 위선은 없었다. 오직 노골적인 위협과 잔인함만이 가득했다. 서연은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무릎을 꿇었다. 제발 제발 하준이는 건드리지 마세요. 제가 다 잘못했어요. 그녀는 울며 애원했다. 최진환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는 턱을 치켜들어 자신을 보게 했다. 내 아비는 늙고 멍청한 개다. 짖기만 할 뿐 물지는 못하지. 하지만 넌 아주 유용한 목줄이 될 것 같구나. 그 늙은 개를 얌전히 묶어둘 수 있는. 그는 비서에게 고갯짓했다. 하준이를 데려와. 오늘 밤 우리는 아주 특별한 손님을 맞이하게 될 테니 바로 그 시각 용산의 허름한 수리점에서는 숨막히는 정적이 흐르고 있었다. 제로의 임에는 구슬 같은 땀이 맺혀 있었고 그의 손가락은 거의 보이지 않을 속도로 키보드 위를 날아다니고 있었다. 마침내 그는 이재성이 설계한 암호의 마지막 관문에 도달했다. 그것은 이재성의 개인적인 기억과 관련된 기계가 아닌 인간만이 풀 수 있는 논리적 퍼즐이었다. 제로의 질문에 이재성은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첫 아이가 태어난 날짜와 시간을 댔다. 제로가 마지막 엔터키를 누르는 순간 모니터 화면이 번쩍이며 수천 개의 파일 목록이 화면을 가득 채웠다. 암호가 풀린 것이다. 강민준과 박영수는 모니터 앞으로 달려들었다. 화면에 펼쳐진 것은 지난 10년간 최진환이 저지른 모든 범죄의 기록이었다. 분식회계, 뇌물장부, 주가조작계획서, 그리고 바이오셀텍 인수 및 청산계획이라는 이름의 파일. 민준이 파일을 클릭하자 서연이 보았던 것과 똑같은 회사를 약탈하고 해체하려는 잔혹한 계획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리고 그 계획의 최종 실행일은 바로 오늘 밤 이 파티가 끝난 직후로 잡혀 있었다. 모든 것이 맞아떨어지는 순간이었다. 그때 박영수의 휴대폰이 짧게 울렸다. 발신자는 강서연이었다. 박영수가 전화를 받는 순간 들려온 것은 서연의 목소리가 아니라 다급한 비명소리와 무언가 부서지는 소리, 그리고 전화가 끊기는 소리였다. 박영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선배님, 방금 서연 씨에게서. 민준의 얼굴에서 모든 핏기가 사라졌다. 그는 박영수의 휴대폰을 빼앗아 위치 추적을 시작했다. 위치는 예상대로였다. 최진환의 산속 별장, 파티는 함정이었다. 처음부터 서연과 하준을 인질로 삼아 자신을 끌어들이려는 계략이었던 것이다. 민준의 눈빛이 순식간에 변했다. 혼란과 분노는 사라지고 오직 얼음처럼 차가운 결단력만이 남았다. 그는 벽에 걸어두었던 낡은 가죽 점퍼를 다시 걸쳤다.
박 형사 자네는 믿을 수 있는 최소한의 인원만 데리고 외곽을 포위해. 내가 신호를 보낼 때까지 절대 진입하지 마. 놈이 인지를 해칠 수 있어. 이건 내가 직접 들어가서 끝내야 한다. 박영수가 그를 말리려 했지만 민준의 눈빛을 보고는 입을 다물었다. 그것은 이미 사지로 향하는 사냥개의 눈빛이었다. 민준은 어둠을 틈타 별장의 삼엄한 경비를 뚫고 내부로 잠입했다. 그는 과거 현장에서 익혔던 모든 기술을 동원했다. 감시 카메라의 사각지대를 이용하고 경비원들의 교대 시간을 정확히 계산하여 소리 없이 담을 넘었다. 그의 움직임에는 한치의 망설임이나 군더더기도 없었다. 그는 짐승처럼 조용하고 신속하게 별장의 심장부로 파고들었다. 마침내 그는 최진환의 집무실 문 앞에 도착했다. 안에서는 최진환이 누군가와 통화하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래, 강민준이 곧 올 거다. 그 늙은 쥐새끼를 잡으면 모든 것이 완벽하게 끝난다. 그 순간 민준은 망설임 없이 문을 걷어차고 안으로 뛰어들었다. 방 안에는 최진환과 그의 비서 그리고 구석에서 겁에 질려 서로를 껴안고 있는 서연과 하준이 있었다. 최진환은 놀란 기색도 없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민준을 맞이했다. 드디어 오셨군, 강민준 형사. 내 딸과 손자가 자네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네. 최진환의 비서가 하준의 목에 차가운 나이프를 겨누었다. 민준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은 듯 멈춰 섰다. 최진환은 승리를 확신하며 그에게 다가왔다. 이제 무릎을 꿇고 네가 가진 모든 것을 내놓는 게 어때? 그러면 이 아이들의 목숨은 살려주지. 민준의 눈은 이글거리는 분노로 타오르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천천히 두 손을 들어 올리며 항복의 뜻을 표했다. 그가 무릎을 꿇으려는 순간 그는 최진환의 등 뒤 벽에 걸린 거대한 청동 조각상을 보았다. 그는 최진환의 시선을 피하며 서연에게 아주 미세하게 눈짓을 보냈다. 수십 년간의 부녀 관계. 그 짧은 신호를 서연은 본능적으로 이해해야 했다. 바로 그 순간 서연은 하준을 끌어안고 옆으로 몸을 날렸다. 동시에 민준은 총알처럼 튀어나가 책상 위에 있던 묵직한 크리스털 문진을 집어들어 벽을 향해 힘껏 던졌다. 문진은 정확히 청동 조각상의 받침대를 강타했고 육중한 조각상이 균형을 잃고 최진환의 비서를 향해 쓰러졌다. 비서가 비명을 지르며 피하는 사이 민준은 전광석화처럼 최진환에게 달려들었다. 두 사람의 몸이 격렬하게 부딪혔다. 수십 년간 이어진 질긴 악연의 마지막 싸움이 화려한 파티의 이면에서 마침내 시작된 것이다. 최진환의 집무실은 순식간에 혼돈의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육중한 청동 조각상이 바닥에 부딪히는 굉음과 비서의 고통스러운 비명, 그리고 서연의 겁에 질린 울음소리가 뒤섞였다. 강민준은 최진환의 몸을 벽으로 강하게 밀어붙였다. 수십 년 묵은 증오가 그의 팔에 실려 폭발했다. 두 남자의 몸이 뒤엉켜 바닥을 굴렀다. 이것은 기술이나 전술이 개입된 싸움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처한 두 늙은 맹수의 원초적인 생존 투쟁이었다. 최진환은 평생을 돈과 권력 뒤에 숨어 살아왔지만 궁지에 몰린 쥐처럼 필사적으로 저항했다. 그는 민준의 팔을 물어뜯고 손에 잡히는 모든 것을 휘둘렀다. 값비싼 도자기와 액자들이 산산조각 나며 바닥에 흩어졌다. 민준은 고통을 참아내며 그의 목을 향해 팔을 뻗었다. 그의 목표는 오직 하나, 이 악의 화신을 자신의 손으로 제압하는 것이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딸과 손자를 지켜야 한다는 일념뿐이었다. 서연은 아들을 품에 꼭 껴안고 방구석에서 이 끔찍한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다. 방금 전까지 그녀가 믿고 의지했던 자비로운 후원자는 온데간데 없고
짐승처럼 포효하며 아버지와 뒤엉켜 싸우는 괴물만이 있었다. 그리고 그 괴물에 맞서 싸우는 늙고 지친 아버지의 뒷모습. 그녀는 처음으로 아버지의 삶의 무게를 그가 짊어져야 했던 어둠의 깊이를 가슴 아프게 깨닫고 있었다. 싸움은 길지 않았다. 오랜 세월 단련된 민준의 신체는 최진환의 저항을 압도했다. 그는 마침내 최진환의 위에 올라타 그의 양팔을 제압하는데 성공했다. 최진환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바닥에 누워 민준을 노려보았다. 그의 눈에는 패배의 분함과 함께 여전히 꺼지지 않은 오만이 담겨 있었다. 내 놈이 이긴 것 같으냐, 강민준. 내 놈도 내 가족도 내 손에서 벗어날 수 없어. 그는 저주를 퍼부었다. 바로 그 순간 집무실의 문이 다시 한번 거칠게 열리고 완전 무장한 경찰 특공대원들이 쏟아져 들어왔다. 그들의 선두에는 박영수 형사가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다. 박영수는 쓰러진 최진환과 그를 제압하고 있는 민준, 그리고 구석에서 떨고 있는 서연과 하준을 번갈아 보았다. 그는 즉시 상황을 파악하고 부하들에게 명령했다. 최진환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최진환은 경찰들에게 양팔이 붙들려 끌려가면서도 마지막까지 발악했다. 너희들 내가 누군지 알아. 이따위 짓을 하고 무사할 것 같아. 당장 이 손 놓지 못해. 그의 고함은 화려했지만 공허한 메아리처럼 복도 저편으로 사라져갔다. 민준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그의 온몸은 땀과 먼지로 뒤범벅이었고 입가에서는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는 비틀거리며 서연과 하준에게 다가갔다. 괜찮으냐? 다 끝났다. 그의 목소리는 심하게 잠겨 있었지만 그 어떤 말보다도 따뜻하고 든든하게 서연의 마음에 와닿았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다. 아빠, 죄송해요. 제가...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다. 민주는 아무 말 없이 떨고 있는 딸과 손자의 어깨를 넓은 품으로 감싸 안았다. 수십 년의 세월 동안 존재했던 아버지와 딸 사이에 보이지 않던 벽이 그 순간 소리 없이 허물어지고 있었다. 박영수는 민준에게 다가와 그의 손에 외장 하드 드라이브를 건넸다. 제로가 모든 암호를 해제했고 안에 데이터는 백업까지 완벽하게 끝마친 상태였다. 이것이 최진환의 제국에 마침표를 찍을 결정적인 증거였다. 민준은 드라이브를 받아들고 박영수의 어깨를 두드렸다. 고맙다 영수야. 자네가 없었으면 불가능했을 거야. 두 사람의 눈빛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오랜 세월을 함께한 전우만이 나눌 수 있는 깊은 신뢰와 유대감이 그 안에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은 발칵 뒤집혔다. 태양그룹 최진환 회장의 전격 체포 소식은 모든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처음에는 단순한 폭행 사건으로 알려졌지만 경찰이 강민준으로부터 넘겨받은 증거 자료의 일부를 공개하면서 사건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나갔다. 태양그룹의 천문학적인 규모의 비자금 조성 정관계, 로비 주가 조작, 그리고 바이오셀텍에 대한 적대적 인수 계획까지 그의 범죄 행각이 하나둘씩 드러나자 여론은 들끓었다. 최진환의 제국은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다. 태양그룹의 주가는 폭락했고 그와 결탁했던 수많은 정치인과 고위 관료들이 줄줄이 수사선상에 올랐다. 대한민국을 암암리에 지배해왔던 거대한 카르텔의 실체가 마침내 백일에 드러난 것이다. 언론은 수십 년 만에 다시 나타나 거악을 심판한 전설적인 형사 강민준의 이름을 연일 보도했다. 그들은 그를 정의의 그림자, 돌아온 영웅이라 칭송하며 그의 행적을 추적하려 했다. 하지만 강민준은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피해 조용히 사라졌다. 그는 모든 인터뷰 요청을 거절했고 경찰의 공로 표창 수여식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그는 오직 병원에서 간단한 치료를 받고 딸의 집으로 돌아왔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세상의 평가나 명예가 아니었다. 끔찍한 밤을 보낸 딸과 손자의 곁을 지키는 것,
그것이 그에게 남은 유일한 임무였다. 며칠 후 서연의 집 거실에는 따스한 햇살이 비추고 있었다. 텔레비전에서는 여전히 최진환 사건에 대한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지만 그들은 더 이상 그 뉴스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 민주는 소파에 앉아 조용히 책을 읽고 있었고 서연은 주방에서 따뜻한 차를 준비하고 있었다. 하주는 민준의 무릎에 앉아 장난감 자동차를 가지고 놀고 있었다. 평범하고 소박한 풍경이었지만 그들 가족에게는 아주 오랜만에 찾아온 기적 같은 평화였다. 정의는 실현되었고 길고 길었던 어둠의 시대는 마침내 막을 내리고 있었다. 이제 남은 것은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는 일뿐이었다. 몇 달이 흘렀다. 숨가쁘게 몰아치던 폭풍우가 지나간 자리에는 모든 것을 정화하는 듯한 고요한 햇살이 내려앉았다. 계절은 가을의 한복판을 지나고 있었다. 강서연의 집 거실 창밖으로는 붉고 노랗게 물든 나무집들이 가을바람에 부드럽게 흩날리고 있었다. 세상은 시끄러웠지만 그들 가족의 시간은 아주 오랜만에 평온하고 더디게 흘러가고 있었다. 강민주는 더 이상 과거의 망령에 시달리지 않았고 서연은 더 이상 미래를 불안해하지 않았다. 최진화는 법의 심판대 위에 섰다.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그의 범죄는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었다. 제로가 복원한 데이터는 그의 제국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피와 눈물 위에 세워졌는지를 적나라하게 증명했다. 그는 결국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한때 대한민국을 주무르던 거대 악의 카르텔은 뿌리째 뽑혀나갔다. 텔레비전 뉴스에서는 연일 관련자들의 구속 소식을 전했지만 민주는 그저 무심하게 채널을 돌릴 뿐이었다. 그에게 그것은 이제 지나간 과거일 뿐이었다. 그날의 끔찍했던 사건 이후 민준과 서연 사이에 보이지 않던 벽은 완전히 허물어졌다. 서연은 아버지가 평생을 어떤 어둠과 싸워왔는지, 그리고 그 모든 싸움이 결국 자신과 같은 평범한 사람들을 지키기 위함이었음을 비로소 이해하게 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았다. 대신 그 굳건한 등 뒤에 숨겨진 깊은 외로움과 상처를 보듬어주고 싶었다. 두 사람 사이의 대화는 여전히 많지 않았지만 이제 그 침묵은 어색함이 아닌 따뜻한 이해와 배려로 채워져 있었다. 민준 역시 변했다. 그는 평생을 쫓는 자로 살아왔다. 범인을 쫓고 증거를 쫓고 정의를 쫓았다. 하지만 이제 그는 멈춰서서 자신의 곁에 있는 것들을 돌아보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그는 손주 하준에게 동화책을 읽어주는 법을 배웠고 딸이 끓여주는 따뜻한 차 한 잔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다. 그의 거칠었던 손은 이제 손주의 작은 손을 잡고 공원을 산책하는데 더 익숙해져 있었다. 그는 비로소 평범한 할아버지이자 아버지가 되어가고 있었다. 어느 맑은 가을날 오후 거실에는 따스한 햇살이 가득 들어오고 있었다. 민주는 하준과 함께 거실 바닥에 앉아 체스판을 앞에 두고 있었다. 그것은 그가 경찰을 은퇴하며 스스로에게 선물했던 이제는 먼지만 쌓여가던 낡은 체스판이었다. 그는 하준에게 체스의 규칙을 하나하나 가르쳐주고 있었다.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하고 차분했다. 이것은 왕이란다. 가장 중요하지만 가장 약한 말이기도 하지. 언제나 다른 말들의 보호를 받아야 한단다. 하준은 동그란 눈을 반짝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할아버지는 무슨 말이에요? 기사예요? 아니면 성이에요? 아이의 천진난만한 질문에 민주는 잠시 말을 잃었다. 그는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았다. 왕을 지키기 위해 평생을 달려온 기사였을까? 아니면 스스로를 가두고 외롭게 버텨온 성이었을까? 그는 쓴웃음을 지으며 하준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할아버지는 이제 그냥 할아버지지. 네 곁에 있는. 서연은 주방 입구에 기댄 채 그 다정한 풍경을 미소 지으며 바라보고 있었다. 한때 그녀는 아버지가 이룩한 명성을 자랑스러워하면서도
그 명성이 가족에게 가져다준 희생을 원망했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알 수 있었다. 아버지가 진정으로 지키고 싶었던 것은 세상의 정의나 거창한 명예가 아니었다는 것을. 그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 손주의 작은 질문에 답하며 웃음 짓는 이 평범하고 소중한 일상이었음을 민주는 체스판 위의 말들을 움직이며 하준에게 전략을 설명했다. 모든 말은 각자의 역할이 있단다.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지.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전체를 보는 눈이야. 몇 수 앞을 내다보고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는 것. 그것이 승리의 비결이지. 그의 말은 단순한 체스 강의가 아니었다. 그것은 수십 년의 세월 동안 피와 땀으로 체득한 그의 인생 철학이 담긴 유언과도 같았다. 문득 민주는 고개를 들어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의 시선은 체스판 너머 평화로운 세상의 풍경을 향해 있었다. 그는 자신의 손에 남은 흉터들을 내려다보았다. 수많은 범죄자들과 싸우며 생긴 상처들이었다. 한때는 그것이 자신의 훈장이자 저주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그는 그 상처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이 평화가 존재할 수 있음을 깨달았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어둠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는 다시 하준을 바라보았다. 아이의 맑은 눈동자 속에는 미래가 담겨 있었다. 자신이 지켜낸 세상 속에서 아이는 더 이상 어둠을 두려워하지 않고 마음껏 꿈꿀 수 있을 것이다. 서연은 따뜻한 코코아 2잔을 들고 그들에게 다가왔다. 그녀는 민준의 옆에 조용히 앉아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세 사람 사이에는 아무런 말도 오가지 않았지만 그 어떤 말보다도 깊은 사랑과 유대감이 거실의 공기를 가득 채우고 있었다. 강민주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는 깨달았다. 자신의 진정한 유산은 경찰서 캐비닛에 쌓여있는 낡은 사건 파일이나 신문 기사에 박제된 영웅담이 아니라는 것을. 그의 진짜 유산은 바로 지금 여기에 있었다. 사랑하는 딸의 온기와 미래를 꿈꾸는 손주의 웃음소리. 그것을 지키기 위해 평생을 바쳤고 마침내 지켜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길고 길었던 사냥개의 싸움은 마침내 가장 완전하고 의미 있는 끝을 맺고 있었다.